때는 2015년 9월 30일 거동이 힘들어 보이는 할머님이 경찰서에 오셔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딸이 혼자 사는데 벌써 20일째 연락이 안 되는데 전화도 꺼져 있고 이럴 애가 아니거든요. 잘 있는지만 좀 알아봐 주면 안 될까요? 평소에 따님과 이 할머니는 자주 연락하던 사이였을까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90에 가까운 연세라 딸이 항상 안부차 연락을 해왔는데 어느 날부터 전화를 하지도 않고 어머님 전화도 받지 않더니 아예 전화기 전원이 꺼졌다는 안내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 사sam으로 연결됩니다. 안 그래도 걱정되는데 딸이 꿈에서까지 나와서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까지 찾아오셨던 거고요. 야, 심각하네. 이거는 진짜 그쵸. 이거는 너무. 근데 그 꿈은 또 어떤 꿈이었어요? 캄캄한 데서 딸이 살려달라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야, 이거 뭔가 불안을 계속 느껴오셨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어머니가 따님 집에는 가보셨던 건가요? 어머니가 잘 걷지 못하셔서 집까지 직접 가보지 못하고 아들을 시켜서 가보게 했는데 문을 두드려도 나오질 않았답니다. 어디 여행이라도 간 건가 싶어 기다려보다가 결국 신고까지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걱정이 되실만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종팀에서 일단 딸의 신원부터 확인을 해보는데요. 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딸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묘하다? 왜요? 어머니 가족관계를 조회해보니까 자식이 아들만 있었습니다. 야, 이게 또 갑자기 뭐지? 그 호적상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들 한 분? 따님은 없고요? 이게 혹시 그러면은 연세가 많으셔서 너무 헷갈리신 거 아닐까요? 없는 딸인데? 없는 딸인데 잘못 오신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따님이랑 연락이 안 되는 게 맞냐고 재차 물어봤는데요. 맞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친딸이 아니라 양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입양을 해도 호적에 올리면 다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호적에 올리지 못한 사연이 또 있는 그런 딸과 엄마의 관계였을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서류상으로만 본다면 그냥 남을 찾는 것과도 같은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가족의 신고가 우선이기 때문에 게다가 신고된 여성이 40대 성인이었기 때문에요. 단순 가출인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그걸 충분히 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단순 가출이나 본인 의지에 의한 어떤 행동으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도피했을 때 실종했다고 신고를 해서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찰이 누군가의 부탁에서 왔는지 지금 가족관계 맞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 인력이 막 투입돼서 찾는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는 상황이죠. 그럴 것 같아요. 딸이라고는 하는데 호적상 딸은 아닌 상황. 그렇죠. 이고 근데 이 할머님이 거동이 불편한데도 오신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는 맞고.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럼 다른 신고가 들어온 게 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후 어머님도 추가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다시 연락이 닿았나 보다 싶었는데 한 달쯤 지난 무렵인 11월 어머님이 이번엔 며느리와 함께 다시 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도 연락도 안 됐던 거네요. 네, 연락이 전혀 안 됐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실종자 가족들이 오래전부터 주고받았던 메시지며 같이 찍어왔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실종자분이 양녀라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딸 집에 한 번만 같이 가줄 수 없겠냐며 간곡히 부탁을 하셨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만 같아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진 두 달 가까이 연락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집에서 뭔 일이 있으면 이거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 집 상황은 어땠습니까? 집주인의 협조를 받아 집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집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침입을 했다거나 범죄 현장이라고 보일 만한 것도 없었고요. 옷이나 화장품, 안경도 다 그대로 있었고 집안 상태만 봐선 어디 멀리 나간 것 같진 않았었는데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따님의 휴대전화가 집에 있었습니다. 전원은 꺼진 상태였고요. 어? 좀 일상적이진 않네요. 사실 휴대전화는 잠깐 집 앞에 나가도 들고 나가잖아요. 들고 나가죠. 심지어 집안을 둘러보시던 어머님이 뭔가 보시더니 갑자기 큰 한숨을 몰아쉬며 불안한 얘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에? 뭘 보신 거지? 무슨 얘기를? 딸이 늘 먹는 상비약이 뭉티째로 있는 게 아무래도 큰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방받은 날짜를 보니 한참 지난 상황이었고요. 어딜 가든 꼭 챙겨가는데 약까지 놓고 대체 어디 간 거냐며 어머니가 가슴을 치셨습니다. 참 수상하다. 늘 먹어야 하는 약? 아니 무슨 약이었길래요? 우울증 약이었습니다. 딸이 10년 전 이혼하고 아이들과 떨어져 살면서 우울증이 심해져 약을 복용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군요. 이게 이제 걱정이 되셨구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부분이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이제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또 오래 앓으셨다고 나도 그 생각이. 하니까 혹시나 이게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을 또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네. 저희도 혹시나 싶어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어머니 딸이 절대 그럴 리 없다며 펄쩍 뛰셨습니다. 평소 우울증이 심해진다고 생각하면 딸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만큼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스스로 네. 그렇게까지 의지가 있다면 정말 다행이죠. 실종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평소 다녔다는 병원을 비롯해 딸이 다녔던 직장까지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보고 이혼한 전 남편까지 모두 만나봤는데 실종자의 행방을 찾는 길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이 입원했던 병원의 한 관계자의 입에서 신락 같은 단서가 툭 튀어나옵니다. 병원의 관계자에서? 네. 그게 뭐죠? 실종자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했습니다. 입원했을 때도 주말엔 꼭 외출증을 끊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했고요. 교회. 입원 중에도 예배를 나갈 정도면 진짜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예. 그럼 교회에는 좀 알만한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어머니께 딸이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 혹시 아시냐고 여쭤봤는데요. 선뜻 얘기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어렵게 운을 떼셨는데요. 평범한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좀 불안하다 또. 이름 들으면 아실만한 이단이었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외부인 접근이 어렵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딸이 주말만 되면 생기가 넘치는 게 몇 년 만에 마음 붙일 곳을 찾은 것 같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렇죠. 저희도 걱정을 하긴 했는데 일단 부딪혀보기로 하고 가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순순히 협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신도가 몇 달 전부터 말도 없이 나오지 않아서 궁금했던 차였다면서요.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되레 저희한테 물어보기까지 하셨습니다. 흔쾌히 협조를 해요? 네, 그간 실종자가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교회 내부 행사까지 다 참석할 만큼 열성적인 분이신데 9월 무렵부터 교회의 발길을 뚝 끊고 연락도 닿지 않아 본인들도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9월이면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고 했던 시점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근데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왔다. 그럼 혹시 그 중에 실종자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나요? 실종자랑 가깝게 지냈다는 사람을 서너 명 만나 물어봤는데요. 다들 몇 달간 만난 적이 없고 연락도 안 돼서 궁금했다며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진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딱 증발한 그런 상황이네? 그럼 어디서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수사가 난항에 빠질 무렵 실종자의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형사님, 우리 딸 집에서 이상한 게 하나 나왔는데 직접 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의 서약서. 사랑의 서약서요? 이성 문제, 육체적인 쾌락은 모두 잊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나에게 빌려준 월세방 보증금 500만 원은 여인의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줄 때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여인에게 사랑 주고 한 여인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 모든 걸 어길 경우 어떠한 엄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2015년 9월 10일. 어머. 9월이면 더군다나 실종 신고가 들어간 네. 같은 월이네요. 이거 남자친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한 그쵸? 여인에게 사랑 주고 사랑받는. 그리고 이게 돈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보증금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빌려주고. 예, 돈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러다 여기 어떠한 엄벌도 달게 받겠다. 사실은 이거 뭔가 잘못하고 나서 다시 그러지 않겠다. 네네네. 나는 약간 그런 반성문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아? 그럼 어머님도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요. 딸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전혀 모르셨습니다. 사랑의 서약이며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까지 알 수 없는 내용뿐이라 저희한테 연락한 상황이셨습니다. 이거 발견하고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친구한테 돈까지 빌려줬어? 근데 여기에 또 힌트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 같은 교회 사람이 아닐까 싶거든요. 아, 남자친구가 같은 교회 사람? 네. 가장 유력해지죠. 지금 그런 용어들이 쉽게 쓰여지지 않는 용어들이니까.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주목할 것은 작성된 날짜입니다. 날짜가 아까 전에 2015년 9월 10일. 10일. 네. 어머니가 처음 경찰서에 찾아왔던 게 9월 30일. 네. 그러면 딱 20일 차이예요. 정확한데? 그렇죠. 연락이 끊긴 게 20일째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사랑의 서약서라고 하는 이거를 쓰고 나서 동시에 사라진 거네요. 아마도 이 실종과 이 사람과의 밀접한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누굴까요? 이걸 쓴 사람을 밝혀내면 될 것 같은데. 다행히 네? 이 서약서의 말미에는 서명과 함께 작성자의 이름이 있었는데요. 형사님은 아주 유력한 용의자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 실종자가 교회에서 가깝게 지냈다고 했던 서너 명의 신도 중 한 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저희를 만났을 땐 교회 안에서만 친하게 지낸 누나 동생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집에서 이런 게 나왔던 거죠. 실종팀이 본격적으로 수사 진행하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실종자 통화 내역을 받아봤는데 그 남성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더 또렷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실종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전화번호의 명의자가 그 남자인데다 통화 시점이 9월 10일 오전 9시 40분 기지국 위치를 확인했더니 실종자 집 근처로 뜬 겁니다. 실종팀은 이 남성을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반응을 살핍니다. 일단 남자에겐 사랑의 서약서를 찾은 것도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도 숨기고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냐고 물어봤는데요. 통화는 한 번 했던 것 같기도 하다 하면서 잠깐 교회 얘기만 하고 끊었던 것 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아, 괘씸하네 또 이거. 이제 와서 갑자기 통화는 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근데 뭐 깜빡할 수 있다고 쳐요, 그냥. 그 기지국 위치가 같은 거,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맞아. 그래서 곧장 기지국을 깠죠. 네. 그날 실종자 집 쪽에 있던 거 아니었냐 하니까 다시 기억이 떠올랐다는 듯 말을 바꾸면서 그날 근처에 갔다가 통화하고 잠깐 만났던 것 같긴 한데 또 뭐 별 얘기 안 하고 금방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말을 계속 바꾸고 있네요. 계속 말 바꾸면서 그랬던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근데 또 뭐 별거 아니었어요. 네. 이거 사건을 처음에 얘기하시기 전에 그 범인이 계속 말을 바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었네. 그러니까 형사님이 하나씩 패를 내밀 때마다 네. 그냥 상황에 맞춰서 끼워서 그냥 자기는 변명을 대면서 그쵸. 진술을 맞춰서 하는 거래요, 그냥. 여자친구인 거,
그것도 얘기를 안 했죠. 네, 친한 누나 동생 사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정가를 확인해봤더니 느낌이 싸한 겁니다. 폭력의 강도는 물론이고 대낮에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다 붙잡혀 강도 예비죄로 형을 살기도 했고요. 어머. 이리저리 합쳐보니 6년 정도 복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과가 있었어요. 아니 대낮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닐 정도면 이거는 정말 이거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실종팀이 여성의 실종 시점에 남자의 행적을 뒤졌는데 남성의 통화 내역에 9월 10일 오후 한 렌터카 업체에 전화를 건 기록이 나옵니다. 또 맞아떨어지네. 또 맞아떨어지네. 9월 10일. 이 사랑의 서약서를 쓴 날이잖아요. 그렇죠. 오전 9시 40분경 실종자랑 마지막 통화를 했던 날이고, 근데 그날 오후에 차를 빌렸다? 그렇다면은 뭔가 그 차를 같이 타고 갔던 걸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 렌터카 업체에 연락해 남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시간이 꽤 지난 상황이었는데도 남자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 그 사람? 아, 기억나요. 예. 차 빌린 다음 날 연락이 와서 렌트를 하루 더 연장하겠다더니 갑자기 바로 또 반납을 하러 왔었거든요. 어머. 근데 차가 좀 불에 탔다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곤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딱 번개탄 피운 자국인 거야. 야, 차 안에. 그때 차에 탄내 빼고 토한 그 자국까지 치우느라고 아우 그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시트까지 싹 깔아야 돼갖고 그 남자한테 변상까지 받았어요. 예. 그 내가 그 장부에 적었을 텐데 가만 있어봐. 여기 있네. 9월 11일 그날 반납했네. 9월 10일 날 차를 빌려서 9월 11일 날 반납을 한 거네요. 하루 사이에 뭔 일이 좀 있었단 얘기잖아요. 기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진짜로. 이거는 정말 이거는 그러네. 진짜 연장을 하겠다고 했다가 빨리 반납을 한 것도 인상적인데 차 상태를 번개탄을 피우고 토한 흔적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차에.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차에서. 그쵸? 번개탄을 피워서 지금 뭘 어떻게 한 걸까요? 이게 좀 그게 뭔가 가늠이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차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형사님이 렌터카 업체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언제였어요?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한참이었구나. 큰 기대를 걸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그 렌트카 업체로 찾아가 봤더니 다행히 사장님이 불에 탄 시트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야, 이거 크다. 너무 다행이다. 기적 같은 일이죠. 네. 이거 진짜 크다, 이거. 그래서 국가수에 감식을 맡기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네. 야, 이거 진짜 다행이네요. 보통은 흔히 그러면서- 불길하다 하면서 빨리 버리기 마련인데 야, 그 더러운 거 치워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가지고 있었네. 제발 그 국과수에서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국가수로부터 아주 놀라운 답이 옵니다. 차량 뒷좌석 시트에 묻어있던 소량의 토사물에서 네. 실종자의 DNA가 나왔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실종자 단서가 6개월 만에 나온 거야? 한 가지는 확실해졌네요, 일단. 지금부터 실종자 살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 남성을 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사는 이제 방 형사님의 강력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군요. 먼저 강 씨를 만나서 이날 렌터카를 왜 빌렸냐 물었더니 아는 남자 동생이 우울해하길래 차를 빌려서 드라이브를 다녀왔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생이 번개탄을 피워서 급히 뜯어 말렸다고 했고요. 그 동생이 누구인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아는 남자 동생? 그래서 저희가 진 카드를 툭 던져봤죠. 그 차에서 실종자가 구토를 했던데 어디서 거짓말하냐. 실종자 어딨어? 했더니 주춤하는 겁니다. 그렇지. 정확한 근거니까. 왜냐면은 DNA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그 그랬겠죠, 시트를 그랬겠죠. 갖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라던가요? 또 설마 또 말을 바꾸던가요? 네, 금세 또 바꿨습니다.
사실 실종자랑 그날 같이 있었던 게 맞고 당시 서로 연인으로 시작하는 단계여서 같이 드라이브를 갔다고 했습니다. 실종자가 차멀미를 해서 토를 하는 바람에 싸우다가 여성이 먼저 차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주고 왔다고 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 혼자 차에서 번개탄을 피운 거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상황에 맞춰서 말을 계속 바꾸는 거네요. 계속 지금.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계속 뭐 얘기를 하면 또 바꾸고 바꾸고. 저희도 참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어디에 내려줬냐 정확히 얘기해라. 네가 죽인 게 아니냐 계속 밀어붙였더니 하는 말이 제가 그렇게 의심되면 어디 시체라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럼 제가 인정할게요. 라면서 쫙 뻗었습니다. 배째라네? 와, 소름 돋았어. 와. 와. 이 말 자체가 자기가 범인이라는 네.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진술상의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시체라도 찾아와 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네. 이미 죽음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런데 자기가 잘 은폐를 해놨기 때문에 형사들이 쉽게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시간이 지났고 6개월 이상 지났기도 했고. 맞네. 절대 못 찾을 것이다. 이런 확신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진술들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시체를 어떻게 했길래 그 정도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방 형사님은 이 사건을 끝낼 확실한 방법은 오직 시신을 찾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미 2016년 6월 실종 신고 8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찾을 때면 찾아봐라. 네. 이 정도면 뭐 시신이 온전하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일단 강 씨가 차에서 뭔가 일을 벌이고 유기했을 걸로 추정했기 때문에 렌터카 동선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운명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잘 빌려가지 않았던 차라 다행히 GPS 기록이 기적적으로 남아 있었어. 와. 진짜 참 대단하다. 진짜. 8개월 듣자마자 와 이거 큰일 이거는 났다. 어차피 고난인데? 찾아봐야 나올 게 없겠구나. 이게 8개월이. 거진 1년 향해 가고 그게 있는데 남아있었다고요? 실종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9월 10일 강 씨가 빌린 차량을 따라가 봅니다. 렌터카를 빌린 오후 2시쯤 실종자의 집으로 간 게 확인이 됐는데요. 1시간 반 가량 집 주변에 머물다가 강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회사로? 오후 2시에 실종자 집에 가서 1시간 반을 머물렀다. 그러면 그때 막 각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각서를 그때 쓴 거 아닌가요? 근데 회사는 왜 간 거죠? 회사 인근 ATM기에서 현금을 뽑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80만 원 정도 인출했고요. 아니 현금을 뽑을 거면 뭐 근처에도 많을 텐데 회사 앞에서 돈을 뽑아요? 그것도 80만 원이나? 카드 쓰면 흔적 남을 수 있으니까 현금을 좀 뽑은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실종자 집 앞으로 다시 돌아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시동을 걸더니 가평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가평에 도착해서 관광지랑 식당과 주변을 머물렀다 움직였다 하는데 현금만 썼는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시동이 꺼지고 멈춘 지점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탐문을 했는데 저녁에 닭 갈비집에서 식사를 하고 술까지 마셨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머머머. 그리고 이제 차량 시동이 다시 켜진 시각이 밤 11시 반이었는데 이때부터 수상한 행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갔는데 수상했다고 하는 걸까요? 그 밤에? 가평 오거리에서 출발해서 중간중간 계속 멈췄다 섰다를 반복하다가 4시간이 지난 새벽 3시 30분경 인적이 드문 미령교 부근에서 시동을 껐는데요. 가평 오거리에서 미령교까지 거리는 33km라서 40-5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4시간에 걸쳐서 갔다. 뭔가를 뺑 돌아서 거길 갔던지 계속 차를 세워놓고 뭔가를 했던지. 미령교가 주변에 인적이 드물다고 한 게 또 마음에 걸려요. 그 미령교에서는 얼마나 머물렀던 건가요?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새벽 4시 30분경부터 다시 차가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 나왔는데 여기서 서울을 향하지 않고 계속 강변을 끼고 돌았습니다.
밤을 샜네. 아침 7시네. 이렇게 주정차를 반복하다가 미존교에서 시동을 끄고 한참 있었잖아요. 여기서 번개탄을 피웠을 가능성이 일단은 추정이 되고요. 아마도 피해자를 이 강변으로 다니면서 강에다가 그냥 유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청평댐에서 서울로 빠지는 길이 또 있었는데요. 다시 운악산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유담 계곡까지 간 게 확인이 됐고요. 실종자와 저녁을 먹고 출발했던 전날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9시까지 달린 거리만 무려 340km였습니다. 오. 그럼 거의 밤사이에 서울에서 부산 간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예. 아, 저 정도 진짜 유기할 곳을 계속 하루 종일. 그런 거 같아. 강 씨가 잠깐 정차한 곳들이 죄다 문 닫은 공장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등산객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야산이었는데요. 시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형사님이 차 몰고 나간다 하면 거의 가평행이었거든요. 강 씨가 차를 잠깐이라도 세운 곳만 대략 80여 군데나 됐거든요. 그 80여 곳이 다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군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산, 계곡.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2번째 가을이 딱 와버리니까 겨울엔 땅이 오는데 이러다 또 해를 넘기면 어쩌지? 점점 초조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실종자가 꿈에도 나와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겨울을 코앞에 둔 11월 마지막 날 방 형사님은 놈과 단판을 지어보려고 부릅니다. 11월 마지막 날. 그 렌터카가 지났던 모든 길목을 캡처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표정 변화라도 읽어보자 싶어서 강 씨를 불렀는데 똑같은 얼굴을 유지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형사님, 제가 어디로 움직였는지 다 알고 계시네요. 곧 찾으시겠네요. 에? 야, 진짜 얼마나 진짜.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해? 곧 찾으시겠네요. 어디 형사님을 도발하고 있어. 제가 했어요. 말만 빼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우, 곧 찾으시겠네요. 그리고 강 씨가 그 유유히 경찰서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끝나면 평생 가슴에 남을 것 같더라고요. 막 상상만 해도 저도 지금 화가 막 나는데 진짜 형사님은 얼마나 더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 그러셨겠어요. 방 형사님은 이제 5기에 도끼까지 장착합니다. 그래서 가능성 없었던 곳까지 다시 뒤지기 시작합니다. 가능성이 없었던 곳이 뭘까요? 강 씨가 산으로 올라갔다가 선유담 계곡에서 8분 정도 잠깐 멈췄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 씨가 계곡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어딘가에 전화를 했었는데 그게 뭔가 좀 찜찜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를 했던가요? 강 씨가 회사 동료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계곡으로 올라갔다가 8분 동안 머물고 내려와서는 그 길로 바로 서울에 렌트카를 반납하고 출근을 했던 거였습니다. 좀 더 확신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당시 강 씨랑 통화했던 분을 만나러 강 씨 근무지로 갔습니다. 전혀 기억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근무일지라도 좀 확인하자 해서 기록을 펼쳐봤더니 강 씨가 전화를 걸었던 9월 11일 딱 그 날짜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빨간 줄? 그걸 보시더니 무릎을 딱 치며 기억을 해냈습니다. 기억했구나. 결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빨간 줄이 쫙 그어져 있었습니다. 결근이면 결근이지 빨간 줄은 또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뭐가 빨간 왜 줄로...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거죠? 그날 강 씨가 오후에 교대 근무를 해야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길래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근무 일지에 결근이라고 적었는데 오후에 멀쩡히 나타나선 일이 잘 해결돼서 출근했다며 정상 근무를 해서 빨간 줄을 그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색 인력을 잔뜩 데리고 그 계곡을 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가다 보니 차 한 대 정도 들어갈 좁은 길이 나 있었는데
아래쪽 도랑부터 쭉 올라오며 수색을 시작했는데 얼마 후 같이 간 후배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와. 찾았어요? 아,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는데. 그러니까. 웬 나무 아래에 흙이 잔뜩 묻은 카페트 같은 두툼한 천으로 뭔가가 돌돌 말려 있었는데 조심스레 풀어보니 백골 시신 한 구가 나왔는데 다 낡은 옷에서 지갑이 있는 겁니다. 신분증을 보니까 사라진 실종자가 맞았습니다. 아유. 찾았어. 아, 근데 이거 백골이 되긴 됐네요. 1년이나 지났으니까. 이 신고를 애초에 하셨던 그 어머니도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애타게 찾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시신을 찾고 연락을 드렸더니 사실 양녀가 아니라 친딸이라고 하셨습니다. 호적에는 올리지 못했던 말 못한 사연이 있어서 평생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던 딸이라면서 한동안 목 놓아 우셨습니다. 아유, 아유, 뭔가 사연이 있으셨나 보네요. 그랬는 모양이에요. 시신을 수습한 동시에 형사님들은 강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또다시 황당한 궤변이 시작됩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네. 뭐라고 했는데요? 아, 예. 아, 그래요. 예. 제가 그 여자를 산에 두고 온 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저 진짜 죽이진 않았어요. 술 깨서 다시 서울 가려고 잠깐 차에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아니 깨보니까 그 여자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죽어 있더라고요. 아, 제가 전과도 있는데 아, 뭐 나를 의심할 게 뻔하잖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거기 놓고 온 것 뿐이라니까요. 제가 죽인 거 봤어요? 아, 참. 못 봤잖아요.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로 둘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후 강 씨가 교회에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한 거를 피해자한테 들켰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강 씨가 그 여성을 정리하길 바랬는데 강 씨가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니까 교회에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더라고요. 진짜 뻔뻔함의 끝이구나. 새로 만난 동거녀가 필요할 때마다 100만 원, 300만 원씩 대준 것도 확인됐는데 교회에 알려지면 동거녀와의 관계도 끊기고 돈도 끊기니까 아무래도 피해자를 정리해야겠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근데 자백이 없으면 사실은 죄를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방 형사님이 직접 배심원들 앞에 나섰고요. 범행 후에 강 씨가 자기 휴대전화로 사체 부패 시간, 증거 없는 재판 등을 수시로 검색했던 포렌식 기록까지 모두 공개했는데요. 그때 강 씨가 저를 원망하던 눈빛이 아직까지 잊혀지질 않습니다. 원망을 이거 해. 뭘 원망을 해? 아, 나 이제 끝났구나의 원망의 아니, 눈빛이셨어요. 씨가 왜 원망을 해, 누구를. 재판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배심원의 의견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살인과 사체 은닉이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형사님이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수사였거든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하신 덕분에 해결이 됐습니다. 즐겨봐 이 채널.